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홍성수입니다. 그 교수님 먼저 이제 과거에 이 사형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사건, 사례가 있으면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고요. 말하자면 정치적 독재 정권에서 반대자를 탄압하는 사건의 대표인데 이제 1972년에 유신헌법이 제정되죠. 박정희 정권의 이제 정권 연장을 위한 거였는데, 근데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 유신 헌법에 반대해서 데모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전국 대학이 총망라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눈치채고 그래서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청학년 사건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은 민청학년의 지도를 받아서 저런 시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인 인혁당 재건이가 있었다라고. 학생들 그때 다 때려잡았고 그 뒤에 배우로서 인혁당을 잡아다가 20서너 명을 잡아다가 재판을 막 벼락같이 해가지고 인혁당 재건이 관계자 8명을 사형을 선고하고, 이제 봐라 너희를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더 무섭게 하기 위해서 4월 8일 10시부터 재판, 대법원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사형이 집행되니까 뭐 한 18시간 정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사형이 집행이 된 건데 문제는 그 당시 대법원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결국은 그게 오심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대통령 서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하고요. 또 유족들도 재심을 또 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네. 증거가 불충분하고 또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의해서 받아낸 증거로서 증거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형사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람들 무죄인데 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정말 울먹이다시피 하면서 국가를 대표해서 판사가 사과를 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게 우판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 최근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사건일 겁니다. 물론 이제 발생한 건 굉장히 오래됐지만 진범이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예. 네네. 그 사건의 경우에는 영화 살인의 추억 때문에 또 네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죠. 홍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진범이 안 잡히는 이유가 이 진범이 이미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진범이 이미 수감 중에 있는 재소자였습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복역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피해자의 유품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DNA가 발견됐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진범인 이춘재 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 수감 중에 있던 이춘재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이춘재가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프로파일러들 투입하고 해서 결국 진범임을 밝혀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극적인 상황까지 갔는데, 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데요. 예, 이춘재 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의 살인범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사건 때문에 만약에 사형을 당했다면 진범으로 나중에 밝혀지기가 어려웠겠죠. 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살인범으로 몰려서 이춘재가 자백을 안 했으면 그 사람 20년 복역하고 나왔는데 꼼짝없이 평생을 살인범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몸도 만시창이가 됐더만요, 보니까. 자백을 진범이 해버리는 바람에 겨우 살아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사형 선고받고 집행됐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에 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그냥 그런 정도로. 근데 이 법칙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실질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과거에는 어떤 범죄를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 복수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복수라는 거는 꼭 그만큼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점차 이제 국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형벌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할리오 법칙이라고 불리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으로 알려져 있죠.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동형의 형벌을 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였으면 죽이라는 게 아니고
같은 정도의 그 고통을 주는 형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죽는 것만큼, 자기도 죽는 것만큼의 고통을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블러드 머니라고 그러거든. 피해에 대한 속죄값, 돈을 내놓으라는 거야. 잘못한 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 이상의 어떤 형벌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뭐 사형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온당한 처벌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주장하실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느냐라는 주장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그러면 저 사람들을 뭐 용서하자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게 아니라 중형을 선고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사형이 아닐 뿐이죠. 우리가 중형에는 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도 있고요. 뭐 징역 20년도 있고 30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중형을 선고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응징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어떤 취지인 것이지,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뭐 어떤 형벌의 양을 낮추자라든가 아니면 뭐 용서를 무조건 하자라든가 아니면 처벌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될 겁니다. 살인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다는 아니지만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가 이 사형제도에서는 굉장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살인 피해자뿐 아니고 가족들도 막 제대로 못 살고 죽거나 막 너무 사회적으로 힘들죠. 굉장히 네.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매우 부당하고 불의한 거를 징벌하는 건 맞아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고 모녀를 죽이는 사건도 최근에 네.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보면 법정에 가서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막 유족들도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사형폐지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이제 답답해. 왜냐하면 저분들은, 유족들은 저럴 수밖에 없지. 사회에서도 보면 저놈 진짜 죽이고 싶지, 그죠? 근데 매번 반복돼. 재판할 땐 가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고 재판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남는 거는 그냥 유족들 목만 남아요. 사실 이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재도 이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사형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또 사형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 중 하나가 사형을 집행했을 때 네. 이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위안을 얻느냐, 라고 치유가 하는, 되느냐.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꼭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허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생명을 잃는 것만으로 다 끝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피해자 가족들의 생각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는 가해자를 죽임으로써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 울분과 슬픔은 계속 남아있고, 그건 그냥 또 한 놈을 죽인 것뿐인데, 사실은 사회가 그 피해자들 가족들을 보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 시스템으로 구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거 피해를 감싸 안아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나쁜 놈 같이 죽였다고 해서 해결 하나도 안 되거든요. 또 실제로 피해자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네. 뭐 정말 사형을 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사형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한국에서도 유영철 사건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가족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근데 아들이 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끔찍하게 돌아가셨고 자기 몇 대 독자도 죽었어요. 그럼 이건 완전히 그냥 세상에 그냥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막 자기도 죽으려고 돌아다니다가 한강 다리 있는 데를 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대요. 나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와가지고 그놈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난다. 정말 그 힘들게 해가지고 용서를 하고 탄원서도 내고 막, 그리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형 폐지 운동 열심히 하고 저희도 많이 도와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면 교정사목 하시는 신부님들이 이제 모임 같은 거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 보면 흉악범 때문에 죽은 피해자들 가족들을 돕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사형은 안 된다라고 우리 피해자 가족의 이름으로 사형 그만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은? 사실 이제 범죄를 억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또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범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근데 보통 얘기할 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형벌과 관련해서 형벌의 강도하고 또
또 형벌의 확실성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를 하는데요. 강도라고 하는 건 네. 뭐 징역 5년을 때릴 거냐, 아니면 징역 10년이냐, 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게 이제 강도의 문제겠죠. 강도의 경우에는 이게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5년일 때에 비해서 징역 7년이면 범죄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형과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거냐, 또 사형으로 처벌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인범의 어떤 그 범죄를 결심하는 게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정 씨는 그러면 사형제도가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나요? 저요? 사형제도가 없어도 살인은 안 하겠지만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은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을 죽이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실은 사형제도가 있냐 없냐가 이렇게 뭐 계속 생각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아니긴 하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살인범들은 어떤 심리일까? 그 생각해 보면 살인범들의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거 있을 것 같아? 일단 홧김에 홧김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적으로. 그렇죠. 홧김에 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는 생각 안 하고 홧김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증거 다 숨기고 도주로 다 확보하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과감하게 범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는 별로 위협이 안 된다. 범죄 확실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되거든요. 완전 범죄를 포기하게 되는 동기는 야, 이거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아무리 내가 안 잡히려고 노력을 해도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어. 이거는 범죄 의욕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사형이 흉악범죄를 막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확실히 잡힌다. 확실히 우리 국가는 그런 흉악범죄를 적발해내고 검거해서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뭐 우발적인 범행이건 또는 의도적인 범행이건 간에 범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 효과는 오히려 따로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통계들을 봤더니 200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주에서 10만 명당 대략 한 5.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주에서는 10만 명당 한 4건 정도 살인 사건. 그러니까 폐지된 주에서 오히려 살인 사건의 그 통계로 보면은 건수가 더 낮은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난 76년에 폐지를 했는데 한 30년의 흐름도 봤더니 강력범죄 발생률이 한 44%나 예. 줄었다. 뭐 이런 통계.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연구 방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형이 있는 주 없는 주, 또 사형을 하는 나라 안 하는 나라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형제도가 폐지됐을 때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이제 범죄율이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범죄율이 줄었던, 그러니까 사형을 폐지하니까 오히려 범죄율이 줄었고 사형이 없는 주가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 뭐 이런 이제 통계인데요. 또 물론 거꾸로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혼재된다는 것은 사형제의 유무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이 무관하다라는 거죠. 범죄가 만약 적은 나라가 있다, 또 적은 주가 있다면은 사형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노력이 있거나 실제로도 뭐 GDP하고 이렇게 비교한 연구도 있고요. 예, 뭐 경제적인 불평등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이 뭐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형제 유무하고는 이게 오히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